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청탁과 관련 없지만 금전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정의당은 큰 충격을 받은 채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를 표했고 국회 일정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경북 경산 하양읍 낮 기온이 39.9도로 올 최고를 경신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고 밤으로 이어져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민간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기무사 문건 작성 실무자에 대한 소환을 이어갑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투신해 숨졌습니다. 노 의원의 시신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병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빈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병원 지하 1층에 노 의원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현재 빈소는 꾸려지고 있는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과 국가수는 현장 감식을 벌여서 사인을 파악했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검안을 모두 마치고 노 의원 시신을 이곳 병원 장례식장으로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노 의원의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고 유족들도 원치 않는 만큼 부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의원이 서울 신당동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노 의원의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장을 찾은 노 의원 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귀국해서 집에 들렀다가 나가셨다 그러던데 경황이 없고 뭐 동생도 막 울고 있어가지고. 네, 현관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노 의원을 발견해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계단 복도에서 발견된 노 의원의 외투 안에서는 지갑, 정의당 명함과 함께 자필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현재 특검 수사 중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유족들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곤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YTN 최기성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 소식에 여야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의당은 빈소가 준비되고 있는 병원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까? 네, 정의당은 소식을 접한 뒤 오전 내내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상황 파악에 주력했는데요. 오후 12시 반이 넘은 시각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당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석 대변인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모가 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략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끝났고 최석 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원래 회의는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자 회의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최석 대변인은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며 노 원내대표가 4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은 멈추지만 당은 나아가야 한다며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은 이정민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여야 5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복귀했는데요. 오늘 아침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서면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여야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고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제히 애도를 표했고 국회 일정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분위기는 진영과 관계없이 비통하면서 침울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정을 함께 마치고 돌아온 여야 원내대표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언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충격적이라는 말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 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였다고 노 원내대표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는 후배 정치인들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일해온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함께 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충격적인 비보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줬고 정치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노 원내대표 사망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늘 대변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통한 죽음으로 고하는지. 바른미래당도 노 원내대표가 노동자와 서민 편에서 기득권의 강고한 벽에 온몸을 던져 항고했던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의 산 증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좀 압박을 굉장히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에게서 굉장히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민주평화당도 고인의 심적 고통을 생각하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면서 진보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면서 국회 현안을 논의하려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곧바로 취소됐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의사 일정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족들과 또 정의당에도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투신 소식이 전해지자 노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검팀은 충격 속에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허익범 특검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에 오전에 특검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허익범 특검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1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검정 넥타이 차림의 허 특검은 침통한 심정이라며 말을 뗐습니다. 숨진 노 의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굳은 얼굴의 허 특검은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고 유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 특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머도 많으셨고 또 달변이셨던 그분이 이런 비보를 듣고 벌써 그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회찬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허 특검의 브리핑에 이어 오후 2시 반쯤 특검 관계자의 비공식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기자실 연단 위에서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과 다르게 복도에 서서 질문을 받는 등 카메라 앞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나 가족, 보좌관 등 주변 인물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전을 통해 노 의원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회찬 의원 사망 사실이 전해진 뒤 특검팀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이 숨짐에 따라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뛰어난 대중성을 갖춘 진보 정치의 거두였습니다. 정치 인생 내내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했고 제도권의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를 깨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2년 용접공 자격증을 들고 노동 현장에 뛰어듭니다. 이후 노조를 결성한 죄로 오랜 시간 수배자 신분으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노 의원이 정계에 발을 내디딘 건 90년대 초였습니다. 진보정치연합 권영길 대선 후보를 돕는 것으로 제도권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승리 21을 거쳐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토론 패널로 출연하면서 특유의 촌철살인과 대중성을 무기로 단숨에 유명 정치인 반열에 오릅니다. 제가 야구 선수도 아닌데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색하고 음식점에서 반찬 좀 더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판 간다고 해서 다른 판 갖고 왔는데 보니까 한 2, 3년 된 중고판이어가지고 당시로선 이례적으로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13%까지 끌어올려 비례대표 8명을 당선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2010년엔 서울시장 후보로 완주를 경험했고 국회엔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을 지역구로 다시 입성합니다. 이후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정의당 창당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2013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폭로하며 떡값 검사 등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허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1년 뒤 서울 동작을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선 낙선하긴 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경남 창원으로 지역구를 옮겨 여유 있게 당선돼 3선 반열에 오른 뒤 정의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아왔습니다. 최근엔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수천만 원을 반납하는 등 국회 특활비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19년도 예산, 국회 예산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노 의원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자 당내에선 일부 비판적인 발언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북 경산은 기온이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경북 경산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오늘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인데요. 이 대서가 이름값을 하듯 전국적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경북 경산 하양읍으로 기온이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였던 대구의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남 지역이 가장 더웠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경북 영천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랐고요. 대구 37.9도, 광주 36.3도, 강릉 35.9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35.7도로 어제보다는 2도 정도 낮아졌지만 평년 기온의 7도가량 웃돌았습니다. 밤 사이에도 더위로 잠을 이루기 힘든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열대야가 나타났던 강릉은 내일도 29도가 예상되고 서울과 광주 26도, 대전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구가 37도까지 치솟으며 가장 덥겠고 서울 36도, 대전 35도, 광주 3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 시원한 비 소식이 간절합니다. 이번 주에도 비나 소나기 소식은 없고요. 내내 맑은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며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기본 수칙을 염두에 두시고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공동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기무사 문건 작성 실무자에 대한 소환을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검 합동수사기구 어떻게 구성됩니까? 네,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 본부장으로 하는 합동수사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기구의 형태와 인력 배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독립수사를 하되 내용과 방법 면에서 공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검이 외부의 사무실을 따로 차려 같은 공간에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군과 검찰이 다시 합동수사에 나선 건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수사에 상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사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만 있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특별수사단은 지난주까지 기무사 장교와 군무원 등 계엄 문건 TF에 발을 담근 실무자 12명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오늘은 TF의 지휘부에 해당하는 기무사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서 계엄 문건 TF의 책임자였던 소광원 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문건 제출 지시에 따라 추가 문건이 나온 걸로 알려진 수도 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의 지휘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만간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예비역 장성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계엄 문건 작성을 군내 사조직 알자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후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진보정치의 큰별 노회찬 의원이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소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의 투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어떤 의혹을 받고 있었는지 먼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드루킹 측으로부터 이제 현찰로 이제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연료도 받았다라는 의혹인데요. 특히 일부는 직접 수령을 했고 또 일부는 이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사가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못한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일부 포착을 해서 범죄 사실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수사가 좀 더 진행됐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이제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결국은 그러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과정에서 도모 변호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고교 동창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떤 인물이고 어떤 또 의혹과 연관이 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고등학교의 동창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그 드루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드루킹의 어떤 속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이 됐다라는 의혹이 되는데 그게 이제 현찰로 된 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모 변호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이전에 얘기했던 오사카 총영사 관련된으로 추천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쪽으로 센다이 총영사로 이제 역으로 다시 또 추천받은 이런 의혹들이 연결된 바로 그 변호사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드루킹의 전체적인 자금 구조라든가 아니면 범죄 사실에 대한 전체 윤곽을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필 또 그 사람이 노회찬 의원의 어느 고등학교의 동창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상당히 그 사면초가에 빠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기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고 몇 번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 아니냐. 그렇다면은 불법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몰래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었는데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적극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연락이 없다가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몇 차례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전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도 변호사가 긴급 체포된 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현재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에서 특검 측이 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관련된 그런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결국 도 변호사가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그 의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그런 의혹이었던 건가요? 정리를 해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드루킹 측에서는 지금 업무방해라든지 기타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도 또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또 이제 어떤 정치인이 그러한 그 자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요.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2016년이면은 노회찬 의원이 당시는 이제 원외 인사거든요. 현역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더더욱 정치자금법상의 규제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그리고 정당의 그 당연당규에서 정한 부대 수입까지가 이제 정치자금인데요.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이나 기타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특정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회를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 인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 자금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왕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아직까지 뭐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원외 인사인 상황에서 금전을 이제 수령했다고 본인 스스로 유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현행 그런 그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노회찬 의원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유서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자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은 특정한 계좌라든가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 받지 않아도 그 자체가 법의 위반인데 만약에 어떤 청탁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건 다른 죄가 되죠. 뇌물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전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는데 아닌 상태에서 돈을 받고 된 상태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유서에는 청탁이 없었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그 부분 이중적인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순수한 정치자금이고 관련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청탁은 없었다. 뇌물죄는 아니다는 쪽으로 얘기되지만 그건 도덕적인 부분이죠. 깨끗한 나는 그 어떤 청탁 들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자체는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치를 하려는 자까지도 그러니까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도 정치자금법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아주 너무 좀 넓게 하죠.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허익범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또 이 나라 의정 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 오늘 상황을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뵌 적은 없고 하지만 먼 거리에서 늘 그분의 언행과 행적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웃음을 띠시면서 또 유머도 많으셨고 또 달변이셨던 그분이 이런 비보를 듣고 벌써 그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도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특검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그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애도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특검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 영장이 기각됐던 도모 변호사를 소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긴급히 그것도 취소하고 지금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분석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론 저도 생전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던 정치인이었고 또 오늘 이런 비보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그런 부분, 이제 이런 책임 부분을 논하는 게 저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정보전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말 그대로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준 사람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찬 의원이 실제로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망인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요. 망인에 대한 그런 처벌 절차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에게 부정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즉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재판으로 가는데 그 수사 과정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물론 처음 시작은 이제 드루킹의 그 업무 방해 등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까지 불법 정치 자금을 드루킹이 정치인들에게 주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쟁으로 남은 상태에서 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지금 당장 수사를 바로 이어나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드루킹 일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 기부 여부에 대해서도 결국은 확인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도모 변호사 등을 포함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그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자금을 건넸다라고 얘기한 그쪽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고요. 실제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입건이 된다든가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상황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드루킹 특검이 왜 지금 입법이 돼 갖고 지금 수사가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여권 핵심부로 쪽으로의 확대. 이게 이제 주요한 핵심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왜 흔히 말하는 도모 변호사가 생기고 노회찬이 생기냐면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드루킹과 도모 변호사를 압박하면서 말을 해라. 말하자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것이 타겟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규모의 압박의 수단으로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살 사태가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드루킹 특검 자체의 방향성 자체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난 사실을 수사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드루킹 특검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김경수 의원의 흔히 말하는 킹크랩 관련된 부분에 댓글 부분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도모 변호사가 입을 닫아버린다.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충격을 받아갖고 그럼 다음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지금은 사실은 뭐 거기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특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교수님 말씀에 이제 이어서 좀 첨언을 하면은요.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불법 여론 조작 행위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이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그 세 가지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게 정치인에게 건네졌다면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한 것인가 여부도 이 드루킹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다만 수사라는 게 전체적인 여론도 봐야 되고 수사가 얼마나 힘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는지도 또 시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검 측에서 아마 두루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그 저항이 없을 만한 그런 절차와 시기를 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다. 이거는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가정입니다만 노회찬 의원뿐 아니라 다른 그런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처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그 특검이라는 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특검이 이번 특검 수사의 본질이었던 이 여론 조작 행위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그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본질에 집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검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안 그래도 지금 핵심적인 그 피의자였던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고 그 후에도 뭔가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검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늘 긴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포인트를 노회찬 의원 아니면 어떤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으로 주목이 쏠리면은 사실은 이 드루킹 특검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요하게 그럼 댓글 조작 쪽으로 좀 힘을 쓰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기로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2016년도에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건가요? 당시에는 이제 5천만 원 수수에 대한 수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이제 지금 얘기되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거 돈을 찍었다고 합니다. 돈에 띠지를 찍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띠지 자체가 조작됐다. 그러니까 그 사진 자체가 조작됐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네.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그때 무혐의 된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 결국은 증거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이제 노회찬 의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건네려고 했지만 건네지 않았다. 그러면서 띠지로 묶여있는 그 5천만 원 현금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게 네. 조작이 된 거였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의 주장인데요. 특검이 그러한 증거를 포착을 해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예. 하지만 영장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만 특검 측의 입장은 뭐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를 좀 더 보강하고 또 증거를 좀 더 재정비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던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 허익범 특검이 오늘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보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후에 또 기자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좀 취지가 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하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특검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예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예. 지금 현재 특검이 이제 포착을 해서 또 수사를 진행하던 것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들리거든요. 앞으로 물론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에서 특검이 어떤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수사의 대상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뭐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요. 드루킹 오늘 선고가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선고가 된다 하면은 앞에 지금 흔히 말하는 업무방해죄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집행유예가 날 수도 있는 거면 석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제 수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그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재개하겠다. 속기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일단 2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네, 이번에도 계속해서 정치자금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 업무 방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약간 좀 무리한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혐의들을 이제 기소를 해서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진행 단계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 또 병합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원칙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다 자백을 하고 다 인정을 해서 다 상황이 다 끝난 그런 드루킹 1심 그런 재판을 선고를 뒤로 미룬 겁니다. 그 예. 이유 검찰의 요청은 지금 다른 관련 사건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더 확인을 해서 지금 재판을 한번 다시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양형에 좀 반영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범행에 대한 유죄무죄 판단을 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기엔 또 별도의 기소를 해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의 측면에서 좀 더 형을 더 무겁게 내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이러한 그 검찰의 그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법원이 그런 검찰의 그런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선고를 뒤로 밀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선고가 뒤로 이제 연기되면서 드루킹의 그 구속 상태가 좀 더 유지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사에 좀 힘을 쏟아서 속도를 내서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확보하고 싶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연 지금 바로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수사가 과연 이제 뭐 기한은 정해져 있는 특검 수사긴 합니다만 과연 얼마나 힘을 낼 수 있겠느냐. 적어도 이제 향후 적어도 며칠 동안이라도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잘못된 선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인 거고 법원의 선고는 선고인 건데 검찰의 수사의 편리성을 위해서 법원에서 그 선고 기일을 하면은 구속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칙성으로는 사실은 뭐 이걸 분리했어야 되는 건데 법원에서는 그 편리성 때문에 받아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편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사의 편리성은. 예. 지금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선고를 연기해달라 검찰이 이렇게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뭐 저만의 가정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게 특검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수사의 어떤 원활한 그 진행을 위해서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요청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부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별개의 구속영장이라든가 인신구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인권의 측면에서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하에서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뭐 특별한 경우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요? 물론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재판을 연기해서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죄무죄를 가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새로 나왔을 때 증거를 왜냐하면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증거가 발견되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다시 열어서 형식적인 유죄만 변론을 다시 열어서 실제로 법원에 나가서 이제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 모두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선고일을 정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뭐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사례의 경우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판을 다시 연다? 글쎄요.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판을 꼭 다시 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를 뭐 아주 쉽게 뭐 다양하게 만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건 결국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냐 이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드루킹이 받고 있는 그 혐의가 뭔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루킹의 혐의는 업무방해이죠. 말하는 매크로를 통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그것을 이제 그걸 통해 네이버의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자금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그것을 제공을 했을 것인가 안 제공했을 것인가 그 사람이 김경수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김경수 지금 도지사죠. 도지사의 연루 의혹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김경수 당시 의원의 연루가 됐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거꾸로 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가 발전을 해갖고 무엇인가 하다가 그것에 은근슬쩍 김경수 의원을 끼워 넣었다고 하면 이건 사건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거. 그게 지금 핵심죠. 그래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킹크랩이라는 것을 시연할 때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고 인정을 했고 아니면 돈을 지급을 했는가에 대한 그것을 수사하려고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이 킹크랩,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걸 시연하는 거를 김경수 지사가 받고 용인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논란이 됐던 것이 5월로 기억하는데요. 구치소 내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한 언론사에 이제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보도가 됐는데 당시에 2016년 10월에 있었던 그 킹크랩 그 여론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에서 그 시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실상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편지를 써서 이제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예. 하지만 또 김경수 지사는 당시에도 그런 일 없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제 그 YTN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도 킹크랩, 매크로 이런 것을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예. 전혀 몰랐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특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특검도 처음에 특검이 이제 출범하면서 사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런 소환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그 여론의 언론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필요하면 하겠다. 라고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의혹이 있으면 특검은 또 해소하는 것이 또 이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 드루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그 양측의 입장을 비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인 진실이 어떠한지 여부를 가리는 게 또 특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특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그 킹크랩 시연하는 걸 받고 뭐 고개를 끄덕여서 드루킹 얘기한 것처럼 그걸 용인을 했다. 그런 경우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혐의를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공범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돈을 지급하면 주범까지는 아닐 겁니다. 업무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자체 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 정권에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대선 국면에서 이용하도록 의도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흔히 말하면 단순히 업무방해죄의 부분이 아니라 대선과 선거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그것은 법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이건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정권 핵심부의 심각한 도덕적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거죠. 죄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실 그 부분에는 크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방해죄 자체는 형량도 크지만 실제로는 실제 양형 자체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드루킹이 자기가 보기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저런 게 있나? 라고 의아했어도 사실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공간에 간 건 맞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아예 그 킹크랩이라는 용어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드루킹도 역시 마찬가지다. 뭐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일단 정치인의 그 이야기. 더군다나 이제 정권의 그 핵심 인사이고 또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또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결국 김경수 지사의 해명이 사실로 밝혀질지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 사실 그 해명이 사실로 밝혀질지 여부에 주목하는 건 사실 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반대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가 거짓인 것을 밝혀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뭐 특검이 어디까지 밝혀낼지 여부는 결국 특검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주장도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도모 변호사를 드루킹이 그 인사를 추천한 거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했는데 무산됐다. 이런 또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하필 또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만나봤다. 일종의 면접을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본 거냐. 그 부분도 사실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단지 그냥 추천했어. 알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연결고리가 생겨버리면 이건 구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 주장의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오사카 총영사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바뀔 때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진실성의 무게가 더 가는 거죠. 근데 물론 백원우 민정비서관 자체는 그 얘기는 이제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도모 변호사를 추천을 했지만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도모 변호사를 만났다. 이런 의혹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또 드루킹 측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당시 전화를 걸어서 오히려 샌다이 총영사 추천을 제안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측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이렇게 역제안을 할 정도라면은 어떤 그 모종의 뭐 금전적이든 정치적이든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 연루되었다고 지금 지목된 그런 인사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검이 이 부분도 증거에 의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큰 관심을 얻고 그리고 또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 또는 수사기관이 검사 또는 특검이 기소했다는 점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해서 아까도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이게 그 김경수 지사 측에서 어떤 압력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이걸 신고를 해서 확인차 만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걸 이제 면접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좀 일종의 좀 귀찮게 하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일종의 약간 좀 뭐 처리해라 이런 개념이 도와주려고 해서 만난 부분이니까 실제로는 뭐 이제 면접 자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여기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상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그건 김경수 도지사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드루킹 쪽에서는 추천하고 면접 보고 이러니까 우리 말이 맞지 않냐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뭐랑 뭘 졸라대고 그러니까 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두 번 만나줬다. 이런 쪽으로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전혀 인식이 좀 다를 수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혹이 또 있습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도 드루킹과 뭐 몇 차례 만났다 이런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더욱 논란되는 것이 이제 정무비서관으로 이제 임명되기 전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의혹이 나온 후에 정무비서관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청와대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 이 좀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좀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일부에서는 또 제기 또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야당에서도 이제 송인배, 백원우 등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도 밝혔죠. 이렇게 청와대로 갔지만 사실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수사를 뭐 당연히 예정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지 여부와 수사 대상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또 별개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가 또 임명돼서 특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그 현직에 있는 그 청와대 그 인사들에 대해서 특검 수사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뭐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충분하게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특검이 아마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송일배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1부속 비서관이었는데 이게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또 특검이 그 출범을 하던 그 시점에 정무비서관이 되면서 또 논란이 됐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무비서관은 사실 중요한 자리인데 부속실이라는 사실은 비서실 중에서도 이제 일정을 챙기는 쪽에서 그러니까 글쎄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좀 곡해서 해석하면은 사실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부속실에 있던 사람을 정무비서관으로 옮겼다고 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까지 고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하는 수사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특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드루킹이 뭐 사용했다는 킹크랩 여론 조작 프로그램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킹크랩이라는 게 뭐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드루킹 일당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네. 그 킹크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데 이게 최초 버전은 사실 그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기계가 필요한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공모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뭐 물품을 주거나 또는 뭐 강연 쿠폰들을 주면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모은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론 조작, 댓글 조작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효율도 떨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그 드루킹 일당에서 이걸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라는 그런 연구를 했고 결국은 그 휴대전화 공기계가 필요 없는 그런 그 좀 더 개선된 킹크랩 2차 버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런 부분까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 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사실 뭐 지금 특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 수사기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그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이런 그 댓글 조작 수단의 어떤 그 개발 등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드루킹 일당이 굉장히 정말 치밀하게 또 장기간에 걸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 댓글 조작을 통한 그런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건의 본질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킹크랩 1기, 그러니까 1차 버전을 활용할 때는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했다 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특검팀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심칩 그리고 휴대전화가 또 대량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기를 이미 경찰이 몇 차례 왔다 간 곳이다. 그래서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경찰로서는 뼈아픈 지점입니다. 분명히 쓰레기통 속이 아니면 뭐 상당히 뭐 어떤 짐을 치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휴대폰 자체가 분명히 이 댓글 조작에 작용됐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휴대폰 자체를 그냥 간과했다. 그럼 이것이 그냥 간과하냐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라고 지금 계속 추궁받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1차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킹크랩 1차에서는 휴대폰 각각의 IP를 바꾸기 위해서 실물이 필요했고 그걸 또 바꿔서 갖고 2기를 바꿀 때는 그것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버렸고 경찰도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뭐 변명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수사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실물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유심칩 같은 경우는 당연히 IP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거를 그냥 상당한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특검이 오히려 그걸 압수수색할 정도라고 하면 경찰 수사는 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걸 이제 약간 조작까지 얘기는 아니었더라도 상당히 이거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팀에서 이 경찰 부실 수사 부분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 얘기인 거죠? 어떻습니까? 네. 특검법 2조에 있는 그 세 가지 수사 대상을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는 있어요. 네, 따라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압수수색도 정말 대충해서 이렇게 증거물을 남겨두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 과연 이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파헤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드루킹에 대한 그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이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성과가 될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직무유기죄가 되려면은 일부러 정말 직무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다가 실수로 일부분을 만약에 놓쳤다, 두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징계 대상이 되거나 또는 여론의 어떤 그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거를 그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특검이 아마 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핵심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부수적인 게 나타나고 있으면 이게 특검께서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한된 인력,
제한된 시간에서 어디로 중점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조금 실수일 수 있고 아니면 근데 물론 책임을 져야 되는 실수지만은 거기에 집중할 수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수사기관은 이제 경찰과 검찰이거든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독립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외압 없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아니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때 그러면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여야가 합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아마 특별검사도 오늘 이런 비보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이제 수행할 것으로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루킹 관련 이 수사, 특검팀의 수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가족과 정의당 앞으로 유서 3통을 남겼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아파트 현관 앞에 통제선과 천막을 치고 감식을 벌입니다. 오전 9시 30분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울 신당동에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쿵소리를 들은 경비원이 노 의원이 쓰러져 숨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쓰러진 거 보고서 제가 그냥 그런 거예요. 119 신고하니 함께 같이 왔죠. 이 아파트는 노 의원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에서 발견된 노 의원 외투에는 가족과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남긴 유서 3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는 만큼 부검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노 의원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노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변호사 도모 씨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내용을 부인해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남긴 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당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자신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말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너무 아까운 분을 잃게 됐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 뒤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함께 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어떤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해 충격적인 비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원내대표는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줬고 정치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습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의 강고한 벽에 온몸을 던져 항고했던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의 산 증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투신 소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삼가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배숙 대표는 오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평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꾸렸던 정의당 의원들과 당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고인의 업적을 평가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헬기 참사로 희생된 해병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또 다른 안타까운 비보가 있었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한 점도 평가했습니다.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깊이 애도한다며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던 문 대통령의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출연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편의의 시기를 빈다고 밝히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별도의 예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은 예기치 않은 비보에 침통한 마음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허 특검은 오늘 오전 11시 반 특검 브리핑실을 찾아 노 의원의 사망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노 의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언급하겠다며 말을 아낀 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앞서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특검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고 워싱턴 출발하기 전에 80년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그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굉장히 같이 나눴고 그때도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없었고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늘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늘 대변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통한 죽음으로.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할 때 특파원이 그걸 물어봤거든. 노 대표께서 이 자리는 방미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걸 직접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별도로 따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 간담회를 다 마치고 나서 별도로 한 20분 정도 노 대표님만 따로 그 특파원들하고 했어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모가 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략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억측과 무분별한 취재를 삼가해 줄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만 55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까지 급증한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급성 질환인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를 보면 지난 5월 말부터 2달 사이 온열 질환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폭염이 본격화한 지난주에만 55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사망자도 1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7명이 지난주에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열탈진, 고열이 나는 열사병,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 실신과 부종,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체 환자 절반 이상이 열탈진이며 이어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순으로 많았습니다. 반일 등 야외 작업을 하다 쓰러진 경우가 제일 많았고 야외 활동 중 발생한 비율은 40.3%, 실내에서 쓰러진 경우도 16.2%로 집안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절반 이상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한 만큼 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메스꺼운 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이나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하고 대신 생수나 이온 음료 등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한 담배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전 사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변압기 용량이 최근의 전력 사용량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없다면 변압기 용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이 아파트 840가구에서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가운데 600가구에는 그나마 2시간 반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지만 나머지 240가구는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밤새 무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더워서 차에 시동을 걸고 차에서 지금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지금 내일 출근하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잠을 설치고. 정전된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에어컨과 선풍기도 무용지물, 냉장고 안 음식도 생기를 잃어갑니다. 원인은 과부하입니다. 에어컨이 생활 필수품이 된 시대. 폭발하는 전력 소비를 오래전 설치한 변압기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임시 발전기를 동원해도 금세 과부하가 또 걸려서 다시 정전되기 일쑤입니다. 그건 다른 자제 아침부터 얘기해가지고 가동하지 말라고. 근데 해대에서 더우면 다 가동하겠지 안 하겠냐고. 용량을 늘리면 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변압기 자체에 매설 비용, 고압전선과 변전실 공간까지 확보해야 하니 100kW당 교체 비용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없다면 변압기 개선을 의무화하거나 현재 1kW당 16,000원꼴인 보조금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가마솥 더위에 바다까지 데워지며 물고기 폐사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바다 온도가 오르는 속도가 1년 전보다 열흘 정도 빠릅니다. 태풍이 오지 않는 한 양식장 피해가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하얀 돌돔이 배를 내놓고 둥둥 떠다닙니다. 다음 달 출하를 앞둔 2년생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봐도 자고 일어나면 또 이 상태.
사체를 담은 포대는 쌓여만 갑니다. 물고기가 죽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쯤. 주인은 벌써 10만 마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계속 도와주고 저게 일주일 정도 오면은 다 죽을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일 수도 있지만 고수온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멈출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바다도 꽤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바닷물 수온을 보니까 29.6도, 벌써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최근 열흘 사이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최대 5도가 올랐습니다. 동해와 서해안보다는 전남 고흥과 경남 통영 등 남해 연안이 상대적으로 수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열흘 정도가 빠릅니다. 고수온이 시작된 것이 굉장히 빠른 추세이고 따라서 아마 고수온주의보라든지 특보도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바다 수온이 가장 높은 때는 8월 10일 전후. 앞으로 3주나 남았습니다. 태풍이라도 오지 않는 한 고수온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양식장 피해가 만만치 않을 거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무와 배추 등 채소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풀고 가뭄 시설이 취약한 농가를 상대로 급수 대책 지원에 나섰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건 배춧값입니다. 배추는 23일 기준 도매 가격으로 한 포기당 2,844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는 개당 1,49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 넘게 올랐고 상추와 시금치도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번 여름 불볕더위가 이달 중순부터 빨리 찾아오면서 작황이 나빠진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야채, 배추무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서 좀 소비자들이 좀 힘드는 것 같아요. 과일과 축산물 가격은 아직 무더위 영향이 덜하지만 여름철 과일이 워낙 계절적인 수요가 높은 데다 더위를 견디지 못한 가축 피해사량도 늘면서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만큼 당국도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배추는 하루에 최대 150톤씩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무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농협 매장 등을 통해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추진합니다. 과일도 가격이 오르는 품목을 중심으로 출하를 일찍 유도하고 농협 개통 매장과 공영 홈쇼핑을 활용한 할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서 농수산물 피해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은 선제적으로 수급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장기화하면서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합니다. 정부는 30억 규모의 가뭄 예산을 일찍 풀어 관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밭을 중심으로 급수시설 개발에 나서고 간이 급수시설 설치와 살수차 운영 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관 당국이 수억 원대 물품을 밀수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본부 세관은 구체적인 밀수 정황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조 전 부사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5년 동안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수백 건, 수억 원어치를 자사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참고인 80여 명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밀수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밀수품이 증거로 남아있는 부분만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폭력 조직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민주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조폭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방송 보도로 조폭 연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은수미 시장 관련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지사와 은 시장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두 사람이 할 일은 진실을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주요 참고인들을 잇따라 소환합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내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모레는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씨는 2010년 배우 김부선 씨를 인터뷰해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으며 주 기자는 2016년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지영 작가를 조사한 경찰은 이들 중요 참고인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김선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편향성 공방은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일각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듯 대법관이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변의 역할과 대법관의 역할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충분한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판검사 출신과는 다른 시각도 갖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옹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의 시각이 편향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조력을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의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통진당 옹호는 물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까지 요구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겁니다.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 갈등이 있는 좌우 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거나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편향성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의 피의 사실 유출과 언론사의 출판사 무단 침입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 초기에 부실 수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골프 접대 사건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울 새 역사 교과서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용어가 함께 쓰입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표현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결국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후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새 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 표현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행정 예고했지만 최종 개정안엔 민주주의와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절충했습니다. 행정 예고 기간에 민주주의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학습 요소는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그대로 유지했고 성취 기준 해설에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그대로 지필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또 1948년 8월 15일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해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출판사들은 확정된 집필 기준에 따라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여고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학교에 붙이고 이른바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더는 피해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사립여고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미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교사들에게서 들은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을 폭로했습니다. 한 교사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교사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발언들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학교 복도 등에는 교사들의 성희롱과 각종 부조리를 고발하는 게시물들이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최근 대자보가 게시되자 일부 학생들은 피해 사례가 적힌 쪽지들을 추가로 붙이며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계속되는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대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바뀌는 게 없어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말을 했는데 바뀐 게 없었고 올해도 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으시고 나서는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들은 걸로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학교 교사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3일 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대자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시 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주장한 피해 사례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더는 피해를 보고도 모른 채 하거나 참지 않겠다는 용기는 교육당국의 조사까지 끌어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주거 공간을 꾸밀 때 많이 쓰이는 실내용 페인트에서 피부 알레르기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친환경 또는 무독성 제품으로 광고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를 직접 할 때 페인트칠은 빠지지 않습니다. 벽지 도배와 달리 초심자도 도전해 볼 만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실내에 쓰이는 것이라 냄새가 적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제품들이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분을 조사해보니 실내용 페인트 20개 중 19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부른 CMIT와 MIT 등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7개 제품은 유독물질을 사용하고도 친환경, 인체 무해,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친환경 업체고 검증도 받았고 그다음에 인증도 받았고 업체도 참 믿을 만하다라는 기사까지 다 검색하고 다음 날부터 아이가 손등이며 발진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토피처럼. 문제는 실내용 수성 페인트에 쓰인 보존제인데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피부 과민 반응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품의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의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실제 함유량보다 적게 표기해 적발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페인트 가운데 이소치아졸리논계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환경마크 인증 제품은 2개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실내 페인트를 쓸 경우 반드시 보호 안경과 황사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 후에는 방을 밀폐한 뒤 보일러를 가동해 35도에서 40도로 7시간 이상 유지하는 이른바 베이크아웃을 해야 유해물질 노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전역 군인 등을 수사하기 위해 민간 검찰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합동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부랴부랴 합동수사기구를 추진하게 된 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군특별수사단의 수사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이들이 군 특수단의 참고인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지만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검찰 측에선 대검찰청 공안부가 군과 구체적 실무 협의를 맡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국방부 측과 협의한 뒤 조만간 수사팀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에 대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문건과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하는 계엄 시행 계획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 문건은 이러한 통상의 계엄 시행 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또 향후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 운영의 중심축은 민간 검찰에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장병과 유족들의 눈물 속에 엄수됐습니다. 해병대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애달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순직 장병들의 시신이 운구됩니다. 유가족들이 관을 부여잡고 오열하자 주위는 더욱 숙연해집니다. 전우들도 곁을 떠나간 동료의 빈자리에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디 내가 가는 저 멀리 그곳은 이것보다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해본다. 충직한 부하들을 한꺼번에 잃은 지휘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함을 억누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에 대한 해병대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인의 해병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그들의 꿈이자 우리의 꿈인 공지기동 해병대 건설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꿈을 이룬 그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해병대는 기억할 것입니다. 순직 장병들은 꿈을 키웠던 항공대 등 주둔지를 돌아본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길에는 전우들이 늘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경례로 배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없이는 명예로운 죽음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희생된 장병, 저희 가족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포항공항에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가 시험 비행 중 추락해 고 김정일 대령 등 5명의 장병이 숨졌습니다. 함께 탄 김모 상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소설 광장의 작가 최인훈 씨가 오늘 오전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3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해왔습니다. 고 최인훈 작가는 1959년 군 복무 중 쓴 단편 소설을 자유문학지에 발표해 등단한 뒤 1960년 한국 전후문학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중편 소설 광장을 발표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고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입니다. 지난 1987년에 일어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폭파 주범 김현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가을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현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족회는 김현희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가을 858기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신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가을 858기 폭파 사건은 사건 당시 안기부 수사 결과와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 결과 모두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났습니다. 중장비 제조 대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 기술을 빼돌려 다른 중소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만든 굴삭기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전석에는 흙과 먼지를 털어내는 장비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은 한 중소업체를 통해 연간 3,000개 정도 납품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말 가격을 18% 내리라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요구를 납품업체가 거절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가격을 깎을 수 없게 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품 하자를 꼬투리 잡아 확보한 제작 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주면서 싼 값에 만들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도면을 넘겨받은 새 업체와 10% 싼 가격에 계약했고 원 기술을 가지고 있던 업체와는 거래를 끊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기술을 마음대로 가져다 경쟁 업체에 넘기는 기술 유용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굴삭기 냉각수 저장 탱크를 납품하던 업체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미리 확보하고 있던 제작 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주고서는 대신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기술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명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 기계를 만들어 한 해 2조 6천억 원 매출을 올리는 중장비 제조업계의 공룡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술 자료를 넘겨야 했고 대기업 심기를 건드릴까 봐 다른 곳에 유출하지 말라는 요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 유용 근절을 선언한 이후 첫 번째 적발 사례라며 다른 업계로 조사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